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AI 비즈니스와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트렌드는 학술적인 연구의 진전, 퀴즈 프로그램이나 장기, 바둑 등 게임에 승리하는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의 현장에도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내 삶은 별로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뭐지?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더라? 딥러닝이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정도로 이해한다면 비즈니스의 기회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뒤처질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소극적인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사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것이냐는 논의에 접어들게 되면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엄격하게 의견이 나뉘어 버립니다. 이런 논의에 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취급하게 되면 철학의 범주까지 범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인공지능은 지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술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등이 특정 입력 정보에 대해 무언가 지적인 결과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인공지능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구글에서 구글 번역의 개발에 참여하였고 머신러닝 연구원이기도 한 시니어 엔지니어링 관리자 카사와 히데토 씨는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덧셈,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하는 등의 처리가 아니라 이미지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맞추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똑같은 컴퓨터라도 사람들은 지적인 정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적으로 보이는 특정한 처리를 하는 기계나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합의하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매우 다양한 개념이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큰 개념에서의 대답을 드리자면 머신러닝과 딥러닝도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인공지능도 머신러닝도 딥러닝도 모두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 같은데 라고 직감하셨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 다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에 대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카사와 씨는 이번에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고 명확한 정의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이라는 큰 틀 안에 머신러닝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관련된 뉴스를 보셨다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화제가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딥러닝 기술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성을 먼저 이해해 둡시다. 머신러닝은 인간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큰 틀인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를 카사와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기계, 즉 컴퓨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계는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사실은 슈퍼컴퓨터도 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인간이 작성한 것입니다. A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B의 조건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X라는 동작을 시킨다는 프로그램을 인간이 미리 만들어 놓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응답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머신러닝에서는 인간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를 인간이 가르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들 기계가 갑자기 정보를 보고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에 A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대답은 X야. 같은 예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력에 대한 답이 되는 출력 세트 예제를 기계에 많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는 인간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신기하게도 제 뜻대로 학습하여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신러닝의 기본입니다. 기계가 답을 내는 방법을 인간이 프로그램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으로는 인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처럼 어떤 조건일 때 어떠한 답이 도출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기계 안에 입력값에 올바른 답을 이끄는 모델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조금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가 사물을 기억할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논리적인 조건 분기 프로그램을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말의 의미나 취해야 할 행동, 응답을 가르치지 않나요? 방대한 입력과 대답 세트를 통해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인간의 학습과 매우 가까운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중에는 인간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동작하는 종류의 인공지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유형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종류가 다르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종류에 속한다고 기억해 둡시다. 약한 AI를 구현할 때는 머신러닝을 사용합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머신러닝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 방법론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딥러닝 방식은 이렇습니다. 과거엔 데이터들을 사전 지식을 동원해 분류했습니다. 귀가 뾰족하고 네 발이 보이는 사진이라는 사전 지식을 입력해 고양이 사진을 찾아내는 식입니다. 이때 고양이의 귀나 다리가 사진에서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바로 고양이 사진이 아니라고 분류했습니다. 사전 지식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이러한 사전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넣어놓고 기계가 스스로 특성을 분류합니다. 이때 무작정 데이터가 많아선 안 되며 실제로 고양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른바 정답 데이터도 많아야 합니다. 머신러닝은 대규모 데이터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힙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알고리즘, 데이터, 하드웨어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사실 머신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수십 년 전에 나왔고 관련된 기술들도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의 핵심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품질이 올라갑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인프라를 구축해 놔야 합니다. 과거에는 머신러닝 방법을 알지만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해 머신러닝 실험을 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현재는 기술과 하드웨어 수준이 높아져 실험 기반은 마련됐고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머신러닝은 대규모 데이터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머신러닝의 활용은 규모의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 IT 기업 정도가 돼야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존하는 머신러닝 기술들의 수준은 꿀벌, 개미, 거머리 등의 뇌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다만 해당 문제풀이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번역기나 음성인식도 머신러닝을 응용한 사례입니다. AI 비즈니스와 미래 전략. 지금부터는 AI 비즈니스와 미래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체스나 바둑게임 말고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가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질병의 다양한 증세와 변화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 진단을 내린다는 것인데,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 경우 불리한 수가 되거나 게임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는 체스나 바둑게임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는 컴퓨터가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이나 치료 등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의 미래 기술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의 대부분 현실이 되고 있음을 떠올린다면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역시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진출도 머지않았습니다. 자동차 역시 인공지능이 상당히 폭넓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카,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인공지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운전을 하게 되면 차선이나 주변 지형, 내 앞뒤, 그리고 양옆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을 인식하고 돌발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잘못된 판단 역시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율주행은 주변 사물이나 지형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기술도 발전되어야 하고, 혼자 독립적으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상에서 아주 빠르게 주변의 여러 컴퓨터들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신 관련 기술 역시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받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인공지능의 몫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재 자동주행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시험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해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TV 등에서 로봇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면 예전에 소니가 내놓은 로봇 강아지 아이보가 떠오르는데, 이 로봇은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는 등 반응하기도 하고,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이동해서 충전하는 행동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로봇은 단순히 센서의 자극에 의해 애교를 부리고, 사용자의 음성은 인식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등의 수준에 불과했지만, 요즘의 로봇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2015년 내놓은 로봇 페퍼는 교육용 콘텐츠 재생이나 날씨 정보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음성인식을 통한 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까지 인식해서 사용자가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하는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보 제공자나 말동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오랜 시간 동안 반응이 없으면 위험한 상태로 간주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1인 가구나 노인 가정에서 지킴이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가정용 또는 산업용 로봇들은 자체에 담고 있는 인공지능으로도 동작하지만, 처음 접하는 대화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정보를 이용해 다음 행동을 판단하게 되고, 새로운 유형은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면서 다른 인공지능이 이를 사용해 계속해서 행동 반응 등을 축적해 나가면서 학습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비단 로봇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안에 있는 디바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시리나 구글의 구글 나우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성만 인식해서 획일화된 대답만 내놓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실이나 구글 나우 역시 계속해서 학습하고 정보를 축적 공유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에코나 SK텔레콤의 누구, 구글의 구글 홈 같은 제품들도 스마트폰 안팎에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속 학습하면서 스스로 개선되어가는 인공지능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이나 구글 나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인공지능 기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단말기인 구글 픽셀의 경우 현존 최고의 검색 서비스인 구글을 등에 업고 내놓은 음성인식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애플의 시리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픽셀과 인공지능 스피커인 구글 홈 및 구글 와이파이, 크롬캐스트 등 다양한 하드웨어와 연동되면서 AI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관련 업체에 투자를 해왔던 삼성전자는 2016년 10월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인 비브랩스를 인수했는데 이들은 애플의 시리를 개발한 핵심 인력이 설립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사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TV 등 거의 모든 가전을 만드는 종합 가전회사로 가지고 있는 가전 라인업에 인공지능을 채택해 모두가 연결되는 하나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 7의 조기 단종 이후 삼성 스마트폰에 무너진 신뢰와 인지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천병 역할을 할 갤럭시 S8에 비브랩스의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할 것임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S보이스 이후로 새롭게 채택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애플의 시리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스마트폰 이외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될 예정이며 이를 이용해 갤럭시 S8과 그 이후에 프리미엄급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앱 없이도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인공지능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 자비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 현재의 태블릿 PC와 흡사한 형태의 장치가 등장합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1968년에는 TV도 브라운관을 사용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두께 또한 엄청나 디스플레이를 그처럼 얇게 만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말도 안 되던 것들을 가방 안이나 손 안에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역시 군사시설이나 연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에서 구현되리라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가 인수한 자율주행 트럭 회사 오토가 5만 개의 맥주캔을 싣고 자율주행 기술로 운송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토의 자율주행 성공 소식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욱 발전한다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 때문에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좋지 않은 결말이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세 번. 지금까지 AI 기술 트렌드와 미래 전략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